주로 5번 문제가 질문이 많았는데, 이 답안을 모 학생이 너무 잘 만들어서. 자, 여러분 1번 문제 보면은 로진-레물러 디스트리뷰션 n이 1이다. 그리고 중위경이 30일 때 10 마이크로 이하가 얼마이냐. 우리가 이 중위경이 30이고 10 마이크로가 이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로진-레물러 시계에서 계산되는 것은 바로 나오는 것은 10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더 큰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건 50보다 커야 되니까 10 이하인 경우는 10보다 큰 게 이렇게 79% 계산이 되니까 역으로 10 이하인 것은 20.63%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로진-레물러 분포가 2 빼기 베타의 dp50의 n성. 그래서 만약에 n이 2고 중위경이 0.12 마이크로면은 베타 값이 어떻게 되느냐. 베타, 이 수식을 베타 중심으로 바꿔놓고 주어진 함수들 n 값 dp50, r50을 넣어주면은 베타는 20.9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3번이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보시면, A라는 분진의 집단과 C라는 집단, 두 개의 집단이 있고, 인덱스 값, N 값은 두 집단 다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렸죠, 그죠? 그 다음에, 베타 C는 베타 값이 A 그룹의 베타보다 2배 더 크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 조건만으로 그룹 A는 이제 50 중위경을 50%가 100 곱하기 EXP의 마이너스 베타 DPN. 그냥 일반적인 로진-레물러 식에 50 넣어주면 됐고, 그룹 C는 이 중위경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지만 베타 값이 2 베타가 되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분포 몇 %가 되는가를 우리가 X라고 정의하면은 자, 첫 번째 식을 이퀘이션 1, 두 번째 식을 이퀘이션 2라고 하면은 식 1에서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베타 dp의 n승이 되니까 dp 위주로 식을 바꿔주고, 이 값을 그러니까 이 식을 3이라고 해서 이 식에다 다시 집어넣어주면은 x 값은 25%가 나오게 되죠. 3번 문제 조금 응용된 거였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65a. 어차피 이 수식 자체가 우리는 어떤 베타의 dp n승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 부분이 0.065a가 마이너스 베타 dpn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위경을 15로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중위경이 아니라 10 마이크로를 이 수식에다 넣어주면 52%가 되니까 10보다 작은 것은 47.79%. 결과적으로 n은 1이라고 뭐 전제를 해줘야 되지만 이 식에서 1 외에는 어떤 다른 걸 유추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 5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9.378% 푸른 사람들, 이렇게 푼 사람이 많은데, 실제 이 5번 문제는 우리가 n 값에 대한 전제가 없으니까 n이 어떻게 나오든 보편 타당한 식을 만들어 주려면
지금 위에 보면은 n이 1이라고 가정하고 100분의 33이 마이너스 베타 15니까 100분의 50인 경우 뭐 이렇게 마이너스 9.378이지만 이걸 이제 일반화해서 제시하면은 15에 로그 0.5 나누기 로그 0.33의 지수 n. 이게 이 식도 좀 정확하게 맞진 않네. 그러니까 지수 n분의 1승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게 뭐 한글로 좀 그런데 정확하게는 15 곱하기 0.62에 n분의 1승. 요게 이제 아마 정확한 답이고, n을 1로 가정해서 풀면 뭐 9점 몇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답은 어떤 일반적인 함수식으로 제시하는 거. n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 풀이. 뭐 사진 찍거나 다 했습니까? 네? 너무 빨리 지나갔나? 더 확인하자. 자, n이 1분의 n입니다. 크게 잘못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사연들 다 한 걸로. 자,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우리가 이제 입자도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여하튼, 지금 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가? 여하튼, 이걸 하면서 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수질 환경기사, 뭐 나중에 또 대기 환경기사 이런 것도 한번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책에서 좀 부족한 게 대기환경기사 칠 때는 실제 뭐 대기오염물질 측정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도 뭐 필요하면 우리가 또 좀 공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하여튼 기사 자격증 같은 거 여러 개 따면 좋죠. 자, 오늘 수업은 65쪽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진 램멀러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Limit of Visibility 가시도에 대한 걸 공부했는데 교재상에서 마지막 한 번 더 확인하고 입자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디너처럼 출석. 재중 팔을 진짜 좀 많이 다쳤네. 양석해보면 다 출석한 거네. 자, 그리고 보람이는 어떻게 뭐 자리 바꾸고 싶은가? 상영 오빠가 좋다고 자리 바꾸고 싶다는데. 협조를 바꾸도록 하시죠. 가을인데 여전히 덥네. 응? 자, 교재 65쪽. 오늘은 이 공기역학적 직경과 관련해서 입자의 침강 속도라고 나오죠. 터미널 velocity가 소개되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입자가 공기 중에 배출되고 나면은 그 밀도라든가 또는 뭐 질량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특성을 수식적으로 스토크의 settling velocity, 그러니까 스토크가 이렇게 제시한 그런 경험적인 식에다 집어넣어주면은 중력, 부력, 마찰력을 포함하는 세 가지 힘의 평형으로 식 2-1이 나오는데,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 로우 P는 입자의 밀도, 로우 P의 P는 파티클, 그죠? 로우는 공기의 밀도, CD는 마찰 계수, AP는 입자의 최대 단면적. 근데 공기가 어떤 일종의 라미나 플로우로 어떤 청을 이루면서 움직일 때, 그 CD는 24 나누기 RE. 여기서 RE는 dP 곱하기 로우 BT 나누기 뮤. 식이 자꾸 이렇게 내부적으로 더 다이버시파이 되는데, 뮤는 공기의 점도, 그리고 구형 입자의 최대 단면적은 파이 dP 제곱 나누기 4.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은 2-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약식화하면은 침강 속도 BT는 파티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파티클의 dP 직경의 제곱 나누기 18뮤,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식 같은 경우는 교재 연습 문제 보면은 81쪽 2-1에서 2-2로 넘어가는 것을 2번 문제 식을 유도하고 지름 1 마이크로미터인 입자와 10 마이크로미터인 입자의 터미널 벨로시티를 계산해가. 이때 G, 로 P, 뮤 값, 뭐 이런 것을 이제 주고서 계산하라고 나오죠. 뭐 이건 하나 이제 참조하면 되겠고. 자, 다음에 66쪽으로 가서.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런 입자를 우리가 나중에 공학적인 측면에서 입자를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공기 중에 부유하거나 또는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그런 입자를 강제로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공장에다 설치하고 활용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공기 중에 입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사라지느냐 라는 걸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할 때 식 2-3 보시면은 근식 침적 속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공부한 내용은 어떤 오염 물질들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 농도를 많이 따졌죠, 그죠? 어떤 단위 부피 안의 질량이다. 그것을 부피로 바꾼다든가 농도 단위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어떤 새로운 개념, 하나의 3디멘셔널한 새로운 컨셉트가 소개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dry deposition flux 해가지고 플럭스는 어떤 단위 시간분의 단위 면적당의 어떤 질량이 들어오는 부분. 자, 플러스가 될 때는 우리가 이미션. 자, 공기의 입장에서 공기 중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상황일 때는 이제 플러스 개념으로 이미션. 공기 중에서 사라져서 땅으로 가거나 또는 물에 빠지는 경우, 공기에서 사라지는 경우를 데포지션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2-3에서 입자의 제거, 리무브 메커니즘을 보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dry deposition flu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에 빗물에 의해서 없어진다면, 이제 wet deposition flu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미션이나 데포지션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고, 단위는 이제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사라지는 관점에서 이런 데포지션 플럭스는 다시 자, 얼마나 빨리 없어지느냐라는 관점에서 어떤 3차적인 함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떨어지는 속도, settling velocity와 또는 뭐 deposition velocity에다가 농도를 곱해주면은 속도는 1차원적인 길이가 되고 농도는 부피 함수가 들어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식은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질량 대비 면적 대비 시간의 함수로 표기가 되겠죠. 67쪽에 가서 이런 그 dry deposition의 속도는 그림 2-7에 나온 것처럼 입자의 지름에 따라서 결국 파티클 다이아미터 우리가 중위경 공부했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0.1에서 1 마이크로 이 영역은 결과적으로 fine particle과 coarse particle 영역 우리가 operational하게 보통 뭐 2 마이크로미터라고도 표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내려가서 0.1에서 1을 뭐 fine과 coarse particle로 나누기도 하는데 자 여튼 중요한 건 fine particle의 경우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놈들은 확산 반응을 통해서 디퓨전을 통해서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니까 어떤 지점에서 농도는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테고 코르스 파리클은 그 무게 때문에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서 땅으로 떨어지니까 그 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입자의 로진 매물로 분포라든가 이런 걸 자꾸 강조해서 설명한 이유가
이런 그 입자의 하나의 생명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67쪽 제일 아래쪽 보면은 습식 심적은 빗방울의 크기, 입자의 크기, 강수, 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제 wet deposition. 빗물이 입자를 제거하는 효율과 입자 크기와의 관계는 그림 2-8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자의 지름이 X축에 변화가 되어 있고 이제 채취 효율이 그게 맞춰서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것도 결국은 드라이 데포지션과 이렇게 비슷하게 입자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68쪽 출 보면은 빗방울의 지름이 작을수록 제거 효율이 커지는데 입자의 지름이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일 때 제거 효율이 가장 떨어진다. 자, 이것도 결국은 어떤 파인과 콜스의 어떤 중간 영역에서 그 입자가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 그러니까 존재하는 양이 작은 부분, 또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을 동시에 감안해서 볼 수가 있겠고. 자, 2-4의 입자에 의한 어떤 영향. 그림 2-9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지구의 기후가 자꾸 변화하는 가장 큰 현상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온난화에 빠져서 계속 기온이 상승하지만, 그림 2-9에 뭐 여긴 황산염이라고 표시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화산이 폭발해서 SO2 가스가 나오거나 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산업활동을 통해서 SO2를 배출하면은 이것이 어떤 물질은 공기 중에서 우리가 가스상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SO2가 설페이트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물리적인 특성은 SO2와 설페이트의 물리적인 특성, 공기 중에서 어떤 존재하는 형태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SO2는 가스 상태이고, 설페이트는 이온이라는 건 뭐죠? 공기 중에서 이온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일종의 액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설페이트. 어떤 물 상태 수용이 되니까 그것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온 형태로 되니까. 자, 뭐 물이 됐든 뭐가 됐든 공기 중에서는 어떤 두 가지 스테이터스로 나온다 그랬죠. 가스 아니면 솔리드, 파티클이 됐다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 구분은 이 SO2가 SO4 이가 마이너스로 되는 것은 어떤 화학적인 현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하나죠. SO2는 S가 플러스 몇 상태? SO4는 몇 상태? 6상태죠. 자, 하나의 냉엄한 현실은 사람은 태어나면 사망하듯이 오염 물질들도 공기 중에 배출이 돼서 질소처럼 N과 N이 삼중결합을 이루니까 공기 중에 80%로 항상 공기 중에 절대적인 강자이지만
이렇게 반응성이 없는 물질들 빼고는 한번 태어나면 다 산화됩니다. 어떤 물질들이든 산화가 되고, 자, 자연적으로 이런 뭐 여러 가지 황화물이 발생하면은 H2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까지 오죠. 이런 것이 산화되거나 아니면 SO2 형태로 나와서 산화되거나 모든 물질은 사람의 운명처럼 오염 물질들도 가장 안정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도달할 때까지 산화를 거쳐서 그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여기 이제 그림 2-9 보시는 것처럼 SO2가 SO4 2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황산염 입자가 돼서 이것들이 모여서 성층권에서 그러니까 뭐 성층권뿐 아니라 대륙권 높은 곳에서 구름의 응결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 빗물로 돼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했죠 그때? 레인아웃이라고 했죠, 그죠? 자기가 궁극적으로 비가 돼서 소멸되는 뭐 그런 현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의 큰 의의는 또 다른 의의는 이렇게 구름으로 만들어지면 태양열을 반사시켜서 그러니까 CO2는 태양열을 자기가 흡수를 해서 지구의 온도를 올려주지만 이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양열을 외기로 다 날려버리니까 지구의 기온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어떤 글로벌 워밍을 하면 에어로졸들의 존재는 글로벌 쿨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효과가 더 파워풀해서 지구의 기온은 자꾸 플러스로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기온의 상승을 홀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9쪽 중간에 보면은 그림 2-10은 뒤에 이제 2-10에 여러 가지 요소의 태양 복사 강제력 변화 정도와 그 값의 신뢰도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상단에 빨간색의 표시는 복사 강제력으로 이 지구의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녀석들 그래서 이제 플러스색으로 온도를 올려주는 효과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가장 큰 게 구름의 알베도 효과.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그러니까 알베도라면 일종의 이제 반사 효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지금 두 가지 가장 큰 부분이 나오죠. 총 에어로졸 해서 구름이 되돌려주는 효과. 그 다음에 직접적 효과라는 건 뭡니까? 공기 중에 먼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먼지들이 반사해주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구름을 만들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복사를 되돌려주거나 아니면은 공기 중에 어떤 뭐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들어오는 빛들을 돌려주거나 이런 게 이제 1등, 2등으로 크고 3등이 표면 알베도 해서 지표면의 어떤 토양도 이런 빛을 받으면 되돌려주겠죠. 특히 이제 뭐 눈이 많이 쌓였다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반사 효과는 더 커지겠죠. 자, 문제는 이런 그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를 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줘도 결과적으로는 그 플러스 효과가 조금 더 크다는 게 이제 밑에 총 순위적 복사 관계력 소개되고 전체적으로는 지구 기후는 계속 플러스 쪽에 치우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1쪽 입자의 측정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측정하는 가 여러분들에게 그림도 보여줬고 또 그런 측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큰 필터를 이용해서 뭐 공기를 흘려보내고 필터의 먼지를 잡아주는 것. 결국은 그런 측정이라는 게 또 나중에는 일종의 집진, 먼지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제 뭐 그런 방법. 채취, 그 다음에 또 베이타선을 이용해서 먼지층이 쌓이면은 베타가 얼마나 투과하느냐로 어떤 먼지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했고, 교재 73쪽 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어떤 먼지에 대한 관리 기준이 이제 1978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 TSP Total Suspended Particle에 대해서 1년 평균이 15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서 PM10 기준이 들어왔고 또 2015년 내년부터는 PM2.5 기준이 들어와서 이제 이 2015년부터 시행되지만 여기에 대한 공고는 2010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더 낮아지고 있고 뭐 이런 추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 흡연 같은 경우도 대형 음식점들은 다 금지했지만 작은 데 가면은 뭐 아직 그런 게 이제 허용이 되지만 이런 PM2.5 강화하고 같은 동반선상에서 2015년도가 되면은 모든 실내 공간에서 이제 흡연 같은 게 다 금지가 되죠. 그런 게 이런 어떤 법제적인 차원이 일종의 뭐 총력전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동일선상에서 결국은 그런 뭐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 파티클 오염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니까 동시에 환경부에서는 그 뭐 흡연 금지 또 PM2.5로 기준도 낮추고 더 엄격한 대기질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2-6-2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것이 소개되는데 74쪽 그림 보시면은 그 총 부유먼지의 배출량에 추이해서 연도별로 이런 그 배출량이 계속 총량적으로 지금 쭉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뭐 제조업 연소 이런 부분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특히 어떤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그림 아래쪽 보면은 더 증가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제조업 관련된 게 이제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먼지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의 문제, 그리고 우리 뭐 대한민국의 문제, 또 서울시의 문제,
뭐 서울시장 출마하는 이런 분들도 보면은 뭐 먼지 농도를 얼마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뭐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뭐 여기 앞에 대학원 건물 같은 것도 이제 뭐 다 덮어뒀다가 이제 다 오픈했지만, 저런 어떤 건설 공사 같은 경우도 75쪽 세 번째 단락부는 나오지만, 이 비산먼지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떤 공사 같은 걸 할 때 비산먼지가 일정 수준 넘어가면 안 된다. 결국 그런 커튼처럼 뭔가 쳐서 이렇게 공사해야 하는 이유도, 저런 공사를 한번 하게 될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먼지가 늘어나고, 그 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코팅하고, 비록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은 좀 괴롭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그런 피해를 입히지 않게 법적인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2-6-3 시정장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많이 봤고, 오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숙제로 좀 제출할 예정이지만, 76쪽 보시면 기상청에서는 이런 그 시정을 뭐 황사가 일어나는 걸 늘 관측하듯이 시정도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상청에서 뭐 어디 앞을 내다 봤을 때 목표 지점을 정하고, 어디까지 보이면은 뭐 1km, 어디까지 보이면은 뭐 2km, 이런 식으로 그 시정을 측정할 수 있게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이 비저빌리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보면은 뭐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은데, 우리가 80년대 어떤 뭐 오염이 심각하고 이런 때에 비해서 2000년대 와서는 그 시정이 결과적으로 더 나빠지는 상황을 보이죠. 이런 현상은 일부 대기오염 물질들은 예를 들어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또 어느 정도 줄어든 면도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게 많아지면서 뭐 NO2 가스 같은 게 더 많아진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가시 거리가 뭐 좁아지고, 또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볼 수 있는 날짜의 수, 1년 중에 날짜의 수, 또 서울에서 여름철과 겨울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적인 비교를 했습니다. 자, 등등 해서 이 77쪽, 78쪽에 보면은 대한민국 주요 도시의 어떤 PM10 연평균 변화 보면은, 과거 2000년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 한 수백 마이크로그램, 100이 이제 흔히 넘어가는데, 지금은 상당히 컨트롤돼서 서울시도 보면 2000년대 65 마이크로그램, 근데 2010년도 49, 뭐 아주 큰 변화는 없고 일종의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고, 예를 들어 공기가 좋다는 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뭐 일본 이런 데를 가면은 이제 20에서 30 정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오염되어 있죠. 근데 이 표 2-3 보면은 그나마 가장 깨끗한 데가 뭐 광주,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대전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인천 이런 데 비해서 조금 미세하게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79쪽에 2-6-5 수도권 대기 환경의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2014년까지 수도권의 대기 환경을 선진국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2003년 12월에 제정하고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어떤 선언적인 법이 아니라 실제 이 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중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버스 보면은 다 그린 컬러로 해서
뭐 어떤 오염물질 뿜지 않는 거다. 그런 게 바로 이 법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버스는 뭡니까? 다 디젤 연료 사용해서 시커먼 매연 뿜어 다니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 게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바뀌고 또 뭐 DPF 엔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배출관이라고 해서 대형 버스 같은 경우 뒤에 머플러에다가 분진 같은 걸 만들어서 배출되는 것을 한 번 더 산화 처리시켜서 그러니까 분진을 최소화해서 배출하는 그런 어떤 의무시행, 모든 대형 차량들은 그걸 다 달아야 되고, 또 연료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전체적인, 뭐 어떤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그린 에너지, 또 이 하여튼 대기오염에 대한 그런 관리적인 차원이, 상당히 법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많이 하나의 테마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그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이 실제 뭐 이런 자동차뿐 아니라 각종 산업 현장에서도 그 우리가 배출되는 가스들 직접 이렇게 장비 들고 가서 환경부에서 파견돼서 뭐 배출이 심각하다, 먼지가 어느 정도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81쪽의 연속 문제 보면 4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는 지금 수업하는 것처럼 뭐 다 영어로 알아두면 좋은데 하나 이 분진과 관련해서 우리말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은 나중에 뭐 혹시 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시험 친다든가 할 때 이 용어들 4번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먼지라 하면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온 입자성 물질, 뭐 이건 이제 당연한데, 그 다음에 매연이라 하면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성 물질, 금댕이라 하면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연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성 물질.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용어들은 항상 또 잘 물어보는 부분들이니까 참조를 하고, 공식적으로 2장 다 마치고 이제 3장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자, 이번엔 좀 가급적 어렵지 않은 문제로 이제
이번 문제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테고,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노출, 익스포즈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 4번 문제는 거의 중학교 수학 수준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로. 뭐, 잘 안 보여. B. The value of the scattering ratio K for the substance. 이 문제에서 K 값을 구하는 거죠. C는 limit of visibility를 킬로미터로 구하는 거죠. 이 두 사람 어떻게 됐나? 자리 바꾸고 도망가고 상영이 열심히 자고 있고, 응? 상영이 더 성기돼서 아늑하게 잠자기 좋아서 바꾼 거야. 응? 자, 이제 공식적으로 입자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교재 84쪽 기체상 오염물질. 우리가 이 입자와 관련해서도 뭐 좀 간단한 여러 가지 이론들 봤지만, 기체상 오염물질은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가 존재하죠.
자, 3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기준이 우리가 입자의 경우는 아주 복잡한 컴플렉스 믹스처인데, 입자는 중금속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금속, 토양을 이루는 철, 실리카, 알루미늄 이런 것부터 해서 납이라든가 캐드미움, 알스닉, 온갖 해로운 금속들, 또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오르게닉 카본, 어떤 수백, 수천 가지의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믹스처니까, 절대 단일 물질이 아니라 워낙 그 케미컬 스트럭처가 복잡하니까, 이 물질을 우리가 다룰 때는 1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우리가 뭐 CBB에서 CMB로 넘어가고 CMB에서 CBB로 넘어가고 이런 걸 이제 연습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입자상 오염 물질은 농도라는 걸 표기할 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죠. 질량 나누기 부피. 왜? 어떤 케미컬이 우리가 어떤 단일 물질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입자상 오염 물질은 부피 대 부피 이런 개념에 전환이 불가능했죠. 근데 이 가스상 오염 물질은 뭐 어떤 질소산화물이든 황산화물이든 뭘 이야기하든 간에 어떤 화학적인 관점에서 clearly identifiable subject, 어떤 실체가 뚜렷한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체상 오염 물질을 공부하는 동안 초반부에 교재상에는 85쪽 기체 반응의 기작해서 86, 87쪽 이렇게 분량으로 따지면은 한 장 반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소개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의라든가 3-1에 보면은 기체 반응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또 이와 관련된 반응 속도, reaction rate, 반응 차수, reaction order, 반응 상수, reaction constant 이런 개념들 86쪽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chemical reaction, chemical kinetics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또 87쪽에 나오는 반감기 및 평균 수명, 앞서서도 어떤 공기 중에 화학물질이 발생하면 학년은 계속 손 들면서 뭘 하고 있나? 응? 자다가 또 눈 뜨면 카톡이야. anyway, 어떤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발생하면은 항상 수명을 다 한다고 했죠, 그죠? 그 수명은 그 안정된 산화 반응의 끝점을 향해서 계속 산화를 향해 가는데, 이 87쪽에 소개된 것처럼 반감기, 그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배출이 된 다음에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평균 수명, 우리가 여기서 한번 호흡한 공기가 1년 뒤에 그 분자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어떤 물질이 나와서 얼마나 살아가느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물질에 따라서 공기 중에 한번 발생하면 수천 년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물질부터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몇 분 안에 사라지는 물질까지, 결국 그런 어떤 수명이라는 건 그 물질의 어떤 화학적 반응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또 아마 중간고사도 이 부분들까지 많이 다뤄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경험한 것처럼 이 수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테고, 근데 숙제가 조금 많죠?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 일단
우리가 어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뭐 지구가 어떻고, 실내 오염이 어떻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다 같이 담배 피지 말라고 뭐 퀴즈 문제 보너스 점수까지 주면서 흡연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떤 대기와 관련된 우리의 생활 부분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이 수업을 다음 학기 또 듣는 사람도 이 책 후반부 하면서 어떤 대기 오염에 대한 예측 모델링. 지금은 어떤 엑셀이라는 게 하나의 가벼운 엑셀사이즈지만 이런 모델링 같은 걸 하면은 어떤 순간적인 시간, 거리에 따라서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확산돼 가고 정말 엑셀의 진수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떤 오염에 대한 어떤 컨트롤에 대한 개념, 어떻게 하면 오염 물질들을 잡아주느냐 이런 것까지 넓게 공부하고 또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책값 비싸게 산 것처럼 열심히들 결실을 보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